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방중 성과를 거듭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헝클어진 외교 관계의 복원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출범 때 물려받은 외교 공백을 메우고 무너지거나 헝클어진 외교 관계를 복원하는 등 시급한 과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연속 방중 성과를 직접 설명했고 각 부처에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국민들이 이번 방문의 성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구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각 부문의 성과를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야당들의 빈손 외교 공세에 대한 문 대통령식 정면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일시 귀국한 대사들도 기자 간담회나 방송 출연 등 외교 성과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방중 일정을 수행한 노영민 주중대사는 SBS에 출연해 홀대 논란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의 국빈 방문의 중간 정도의 의전이었다. 혼밥 문제는 그것도 역시 저희가 처음부터 기획했던 것이고 중국과 합의한 것이고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홍보까지 주문하며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은 야권의 외교 성과 흔들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세월호 참사 닷새 뒤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항의 전화를 겁니다. 뭉쳐가지고 정부가 이걸 극복해 나가야지. 소형 안도까지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며칠 뒤 이번에는 아예 기사 자체를 빼달라고 요구합니다. 해경 비판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장님, 나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시죠. 좀 아예 그냥 다른 걸 대처를 좀 해주든지. 검찰은 이 의원의 보도 개입을 인정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방송 편성에 어떠한 간섭과 규제도 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을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의 발언이 단순한 항의를 넘어선 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적 간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앞으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보도 개입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고발된 길환영 전 KBS 사장은 내부 관계자의 경우 방송법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유여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당무감사 결과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하자 즉시 반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홍 대표는 후한무치와 배은망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초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며 홍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도 조롱하듯 올렸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류 최고위원은 한국당과 홍 대표를 비난하는 글을 10개가 넘게 올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류 최고위원의 당 명예실추 행위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당규는 해당 행위,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당명 불복 행위 등에 대해 최대 제명 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포항 지진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였다는 발언도 징계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징계 대상에 오르면서 최고위 출석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걸어다니는 정치 백과사전, 디테일의 제왕, 최민희 의원과 깨먹는 시간, 우리 민희 하고 싶은 말 다해. 미니미니 29번째 시간입니다. 자, 길이 미끄러운데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주영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최민희 의원님은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이시고요. 현 남양주 병지역위원장이십니다. 지역은 와부읍, 진건읍, 조안면, 태계원면, 금곡동, 양정동, 다산 1동, 2동. 뭐가 바뀌었는데요? 다산 1동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다산 신도시가 이제 입주를 시작해요. 올해 말부터. 예. 그래서 약 8만 7천 명이 이제 남양주 병에 새롭게 우리가 광고한 적이 들어오십니다. 있는데 다산 신도시 쪽에.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다산 신도시가
지금 현재 보면 진건 일부와 예. 지금동 일부와 도농동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도농동이 행정구역상 행정동에서 없어지면서 다산 1동, 다산 2동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목소리가 제대로 돌아오셨네요. 네. 지난주 방송 목소리 아우 좋았어요. 진짜로 나쁘진 않았어요. 네. 어떤 분들은 목이 가면은 정말 듣기 싫은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지난주는 굉장히 고상했습니다. 네. 그 이번 주는 우리 이정희 실장께서 네. 잘 수행하신 걸로. 아, 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5년 전 오늘이 바로 18대 대선일이었어요. 근데요, 제가 트위터에서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짓? 짓, 예. 그 당시에 그 후 한 1, 2년 가까이 했던 짓이 있어요. 네. 서동요 같은 짓을 했어. 그 뭔지 아세요? 박근혜와 박정희의 부녀 평행이론. 그래서 516이라는 숫자로 당선되고 정보기관 때문에 내려온다. 요 이야기를 계속 버티렸었어요. 서동원처럼. 근데 진짜 그렇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신기하시죠? 신기하네요.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분들은 원류가 저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주술적인 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할 수 있다는 힘을 주더라고요. 네. 분야의 평행이론 무섭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 네. 무섭다. 네. 박근혜가요, 당선 확정되던 시기에 득표율이 51.6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51.6으로 기억합니다. 51.6 맞잖아요. 516 그래갖고 그때.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다시 드리면 네. 1시 20분쯤에 당선이 확정되는 시기, 시점. 그러니까 더 이상 표를 어떻게 까도 당선된다는 시기가 51.63%였고요. 최종 득표율은 51.55%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516으로 생각을 하죠. 머릿속에. 너무나 강렬했던 거예요. 51.6이라는 게 사람들 머릿속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조작되는 게 아니냐는 근거로도 활용됐었는데요. 지금 이 시각 현재 개표율은 약 96.4%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매직 넘버판을 한번 볼까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당선 확실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당선은 확정됐습니다만은 매직 넘버가 제로가 되는 순간, 즉 남은 표를 2위자가 모두 가져간다 해도 승부에 변함이 없는 그 시점, 거기까지 지금 현재 6,702표가 남아 있습니다. 매직 넘버가 제로가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당선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이 2012년 12월 20일 새벽 1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율은 96.5%. 저희 위닝 시스템의 현재까지의 판정은 확실입니다만은 공식적인 당선 확정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저 611이라는 숫자가 제로, 0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네, 지금 막 당선 확정이 됐습니다. 박근혜 후보, 이제부터 공식 당선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개표율 96.5%인 그 순간에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후보 51.6%로 득표율로 문재인 후보 47.9%, 한 3.7%포인트 차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새벽 1시 27분을 막 넘기고 있는 시각 현재 박근혜 후보가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후보는 현재 51.6% 득표. 그래서 정말 암울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었죠. 5년 전. 정말 그때. 왜 문재인 후보 떨어지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들처럼 지하철에서 이렇게 출근했다는 뭐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던 바로 그런 5년 전이죠. 네, 그리고 그때요 상황이 갑자기 언론들이 민주당사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기자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보가 교환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참담한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레미제라블. 그렇지. 그때 예, 그랬죠. 레미제라블 보면서 예. 그쯤에 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 표창원 의원도 생각나네요. 허그 막 이런 거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 그래서 탄핵이 없었더라도
대선이 왔겠다 생각하니까 시간은 어김없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탄핵이 없었으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지금 이제 오늘이 대선일이니까요. 네. 어제까지 정말 혹한의 추위 속에 이게 촛불을 드는 게 아니라 혹한의 추위 속에 선거운동을 했겠죠. 올해 대선일은 20일이었습니다. 12월 20일 내일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오늘도 선거운동하고 있었겠네요. 그러네. 지금 오늘까지가 D-1이었거든요. 네, 네. 오늘까지 선거하는 거예요. 밤 12시까지. 어떻게 됐을까요? 자유한국당 후보는 누가 나왔을까요? 새누리당 후보. 이건 이제 탄핵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12월 20일 날 선거를 한다는 건. 그러면 뭐 그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중에 한 명 탄핵 안 당했다면 누가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뭐 그냥 사람이 안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저쪽도 대선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지 왜 완고하게 버티고 있으면 정치적 힘으로 막아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다시 지금 그 말씀을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토론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종편에 나가면 종편에서 이렇게 판넬에 뭐를 적어갖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두 개의 경우의 수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조기 대선일 때 누가 당선될 거냐. 12월 20일에 선거를 하면 누가 될 거냐. 근데 그게 핵심이 문재인이 되냐 안 되냐를 OX하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패널이 5명 나왔는데 조기 대선 하면 문재인이 된다가 한 3대2 정도였어요. 그런데 12월 20일 날 선거를 하면 문재인이 안 된다가 4대1이었어요. 뭐 왜 이렇게 바뀌어요? 12월 19일이 되면 문재인 흔들기가 너무 심해지고 문재인이 방어하지 못해서 대통령 될 확률이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때. 근데 조기 대선이 됐고 문재인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는 건데 그때 그 4대1의 한 명 12월 20일 날 해도 된다는 저 하나였고 나머지가 다 안 된다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기득권 언론과 야당과 그런 기득권 카르텔이 흔들면 문재인을 당선 안 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뭐 이름도 안 바뀌었겠죠. 탄핵이 없었다면. 예. 새누리당의 후보가 떠오르는 사람이 없네요. 이분들이 한 80%씩 부족해. 생각나는 이름들이 다 예를 들면 뭐 최경환, 김무성, 홍준표는 사실 상황 뭐 자체가 안 되는 아니고요. 상황이고 또 누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뭐 안 없어요. 떠올라요. 없어요. 반기문이 다시 떠올랐겠죠. 네. 반기문. 네, 네. 가장 가능성이 높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황교안이. 그러니까 반기문 대 황교안이었겠네요. 그러니까 뭐 둘 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볍게 이겼을 거예요. 참. 가정은 없지만 참 재밌다, 이 생각. 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무엇보다 대통령 선거일이 늘 추운 겨울이었고 네. 이기고 나면 그 혹한을 이기고 이겼다는 것 때문에 기쁨이 배가 되지만 겨울에 지고 나면 그 쓰라린 가슴은 그렇죠. 그 맞아요. 밖도 춥고 안도 춥고 머리도 춥고 세포가 춥기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웠었는데 어쨌든 봄에 장미대선 치르니까 좋더라고요. 3월 달에 하죠, 이제. 네, 네. 네. 5월 달에 했던 거는 이제 인수위 없는 기간으로 따졌을 때 하니까. 네. 3월에 선거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정말 상전벽해. 5년 만에. 그러네요. 저 그때도 엄청 암울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업망하고 강아지 제일 힘들었을 때 중에 하나가 그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쌍차 문제 뭐 이런 부분이 꽤 중요하게 걸려 있어가지고 박근혜가 당선되고 나서 연차적으로 20명이 넘는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힘들어도 정권이 바뀌고 나면 뭔가 희망이 있겠지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박근혜가 당선되고 나니까 삶의 희망이 통째로 무너져 버렸던 바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었는데 나름대로 잘 일어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막 힘들고 어려웠지만 절치부심해서 박근혜 정권에게 뭔가 우리도 할 말이 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롭지만 네, 새날도 큰일을 하셨고 특히 푸나님 변함없이 이렇게 꾸준히 팟캐스트 하면서 대선 전에는 정권 교체를 위하여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위하여 다들 각자 선 자리에서 너무 열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하면 역시 우리 쪽에도 기득권자들은 조금 덜 열일 같아요. 우리 쪽 기득권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자, 칭찬 감사드리고요. 다 그렇게 노력한 건 다 모든 분들, 의원님 포함해서 똑같다는 말씀 드리고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네 당이라며? 당하면 생각나는 식품 있지 않아? 여주?
오호, 잘하는데. 여주는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 그 여주를 주원료로 제주 조리대, 양파, 귀리, 보리, 뽕잎 등을 배합해서 만든 당 스마트백을 먹어봐. 당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라는데 당 스마트백.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명인의 손길,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1588-6452. 현재 홈페이지 신규 가입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 5,000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손 시려워. 발도 시려워. 겨울바람 때문이야. 걱정 마세요. 온돌라이프에서 나온 황토 발구들이 있잖아요. 전기열로 황토를 데우는 첨단 기술이니까 전자파 걱정 없고 자동 온도 조절 장치로 화상의 위험도 없습니다. 올겨울에는 전기 난방기로 인한 화재 소식이 들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기료는 전기난로의 10분의 1. 당신의 건강 온도를 지키세요. 찜질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수험생, 직장인, 시장 상인 등에게 필수 제품입니다. 구입 문의는 062-223-3621 네이버 쇼핑에서 발구들을 검색하세요.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든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마이보험 체크에서 함께 일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자, 혹시 의원님은 송년회 뭐 하고 계신 거 있어요, 최근에? 이럴 때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송년회를 너무 많이 해요. 나는 안 한다고 하실 줄 알았어. 쿨하게. 나 그런 거 안 해. 아니요, 저는 송년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됐냐면 가을에 이제 겨울과 가을의 경계에서 김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몸에서 늘 고춧가루 냄새 난다고 토론을 방송하러 가는데 저 정말 가슴이 뜨끔했던 게 토론자들이 어머 어디서 이렇게 김치 냄새가 나? 고춧가루 냄새. 그럼 저는 모르는 척하고 표정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 표정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그럴 만큼 저는 김장 많이 했고요. 그게 딱 끝나고 나니까 송년회 시즌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일정상으로 송년회가 10개 되게 넘어요. 하루에요? 네, 넘는데 몇 군데를 가냐 이거죠. 아, 그 중에서? 네. 금방 나오면 욕먹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 우호적인 데는 가서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고 오늘 송년회가 많으니까 이제 간다고 그러면 또 조용히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데 우호적이지 않은 데 가면 정말 곤란하죠. 그래서 그 우리 딸이 엄마 이 동네 분들은 송년회를 못하고 돌아가신 귀신과 친하신가 보다. 왜냐면 엄마가 늘 밤에 늦게 들어오는데 어디 갔다 왔냐 그럼 송년회 갔다 왔다. 술은 안 드시잖아요, 거의. 네, 술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딸 40에 낳기 전에는 뭐 술을 좀 했는데 애 낳고 오랫동안 젖 먹이고 막 이러다 보니 10년을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먹으려고 하니 몸도 약해지고. 근데 그게 고역이에요. 술도 안 먹는 송년회 자리 가서 술 취한 사람들 대하는 거. 뭐 옛날에는 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요새는 그냥 인이 배겨가지고 어디를 가나 송년회 때 제가 너무 즐거워 보인대요. 그래서 저는 송년회 하면 아 오늘 몇 군데지? 이렇게 물어보죠. 오늘도 많죠. 두세 군데. 이 와중에도 대통령을 칭찬하시네요. 인이 백이어서. 특별하게 전화 좀 메시지 좀 한마디 좀 해주시면. 오늘은 사실은 매년 이맘때 나를 초대해 줬기 때문에 나는 초대받은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연말이 됐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던 많은 사람이 왔으니까 뭐 굳이 하란다면은 한 해 보내면서 우리 국민들이
나라 안팎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도 어쩌면 국격이라든가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사실 그렇게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뭐 제11위의 경제 대국이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한 해를 이제 보내니까 국민 여러분들에게 내년 한 해는 좀 더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갈등 분열을 뛰어넘어 가지고 국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그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주 방송 중에 제목 하나가 이명박의 마지막 송년회였습니다. 송년회 할 거라고 우리가 예고장을 보내드린 거고, 실제로 이명박 강남에서 그 송년회 하는데, 와, 어떻게 그 장소를 알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분들 국정원들 아니실까요? 이명박 구속하라고?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오지? 네, 그러니까 이제는요, 옛날 같으면 정보기관의 정보만은 그 기득권자들이 독점할 수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도 안 돼요. 와,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주먹으로 이렇게 치려고 하는 분도 있었고요. MB를요? 네. 안 맞았죠?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요새 여기저기서 맞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죠, 큰일 나죠. 경호가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명박 씨의 그 특유의 그 비열한 표정. 나 그거 좀 보고 감정이 상했는데. 어쨌건 그 송년 모임에 이제 알고 기자들도 찾아갔고, 구속하라고 외치는 분도 찾아갔고, 뭐 등등 있었는데, 의례적인 이야기는 했어요. 뭐, 적폐청산의 원에 대해서 하던 식의 이야기 했는데, 제 느낌에는 약간 톤이 좀 누그러진 부분도 있어요. 더 센 발언해서 주목받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핵심은 다스는 왜 나한테 묻냐. 네. 정말 참 대단하세요. 그렇게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저는 결정적인 의문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시영이 뭐라고 그 다스에서 이렇게 핵 출세를 하냐고요. 이명박은 자기가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거든요. 뭐 의미가 없어. 왜 다스를 나한테 묻는 거? 뭐 이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다스는 당신 거라고 운전기사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스를 왜 나한테 묻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 이제 법에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셔가지고 이럴 때는 이명박 씨가 그 이런 걸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들이나 하다못해 뭐 김어준 뭐 주진우라도 고소해 주는 것이. 네. 그래서 피고소인으로 나와주는 것이. 근데요, 그게 조금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다스같이 초우량 회사가 제 거라고 누가 그러면 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좋은 기업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최민희 거다.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 저 속으로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죠. 본인 거야 기분 좋은 거고. 이제 거기는 세금 뭐 예를 들어 비자금 문제. BBK 문제. 그렇죠. 범죄와 연루되어 그게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실장님.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MB? 다 알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친이계라고 하는 사람들 엄청 몰려가더만 지금 현역들도 많이 갔어요. 네. 근데 거기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이런저런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이제 그 모인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되게 이제 그게 신념으로 모여진 정치적 집단이면 또 모이잖아요. 그게 이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친노가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해 공동체일 때. 그리고 그 이해 공동체도 위험을 감지했을 때. 그때 결속력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한 40명 참석했다 그러는데 현역 정치인들도 많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 입장에서 뭐 범죄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렇죠. 이거 아니겠어요? 네. 모여서 뭔가를 이렇게 도모하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느껴지는 그 씁쓸함. 그러나 제가 예측하기에 박근혜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소정요식으로. 이명박도 마지막 송년회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형이 나오는 범죄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것저것 다 해서 종신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 송년회.
근데 MB는 박근혜와는 대응이 잘못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날고 긴다는 40명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 드러나지 않은 40명 뒤에 있는 그 포진한 각계각층의 세력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예, 대응이 다를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MB가 혹시 소환되고 그 소환의 결과로 구속되는 사태가 터진다면 그 전에 이제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요. MB는. 알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이명박 송년회 때 모인 인사들을 보면 그게 사실은 친이계인 거잖아요. 바른정당에도 있고 자유한국당에도 있고. 근데 어쩌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친이와 친박의 싸움의 연장선일 수도 있어요. 딱 그 느낌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도 사실상 친이계에 가까운 사람이고 네. 김무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류로 올라선 친이계가 다시 친박을 내치는 양상, 그 느낌도 분명히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변형돼서 뭐 친홍인의 뭐네 얘기하지만 원리로 따져가 보면 그렇게 친이가 될 것 같고 그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이명박이가 자유한국당을 다시 장악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그런 식으로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 친이다, 친박이다, 뭐 친박인데 기회주의자다, 뭐 이런 게. 홍준표 대표는 저는 그런 구분을 무색하게 하는 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개 보면 그래도 친이들이 나름대로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MB에 속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몸은 친이고 뭐 과거 성향은 친인지 모르지만 말하는 거 보면 그냥 친박이에요. 박근혜하고 그냥 완전 똑같아요. 껄핏하면 좌파 우파 따지고 그다음에 이념 논쟁 일으키고 뭐 친북 논쟁 일으키고 그 심지어 일본에 가서 아베와 그렇게 막 저는 아주 그 장면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선 의자가 왜 이렇게 낮아요? 예, 뭐 그래서 원래 앉은 키가 작은가 했더니 그게 원래 의자 자체가 아베는 높게 그다음에 그 자리는 낮게 되어 있어서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는 그거를 미리 실무진이 파악하고 의자를 높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일적 느낌을 주고도 전혀 뭐 개의치 않는 태도라든지 이건 완전 박근혜하고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친이 친박의 개념을 넘어선 독특한 분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말하기가 참 힘든 분이죠. 질서를 세우기가. 네. 그건 친박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닮은 박이죠. 닮은 박. 단박? 어쨌든 간에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첫날 당무감사해서 당협위원장들 쫓아내는 그 분위기 속에 친박 학살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렇지만 유해를 제외하고는 첫날은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또 그 설레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찍소리 못하는 분위기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그 다음날 지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당사가 이제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차리는 거죠. 이게 뭐지? 하고 지금 뭔가를 모색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유해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유해가 최고위원회의에 나올까요? 어차피 최고위원이잖아요. 최고위원은 당원이 뽑은 거니까 그 자격을 박탈하기는 어렵죠.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와야 싸우죠. 그러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유해가 막 여기저기서 말들을 엄청 쏟아내거든요. 언론이나 자기 뭐 SNS나 등등 통해가지고. 그러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엄청 거슬리잖아요, 이게. 또 유해의 스타일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 까듯이 극단적인 표현으로 가니까 언론에 잘 나오는 편이기도 하고. 네. 귀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최고위원회가 이렇게 불편해질 텐데 홍준표는 무슨 생각으로 유해 정도를 자기가 끌어안을 수는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몰래 프로 막말러라는 별명을 홍준표 대표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본래 프로 막말러는 또 다른 프로 막말러가 용납하기 힘든 거예요. 캐릭터가 겹치는 게 싫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유여회 최고위원이 너무 나갔고요. 말도 안 되는 걸로 너무 나가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홍준표 대표가 몇 번 제지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벌어질 풍경은 유여회 최고는
최고위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 나가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이제 정치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끝나기 때문에 그 정치는 어떤 경우에도 찍혀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래갖고 나갈 거고 그러면 이제 또 과거하고 똑같이 사람의 본질은 안 바뀌니까요. 그런 이제 유여해식 막말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는 홍준표 대표는 또 공개적으로 제지하면서 예, 당분간 그 과거에 보였던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두 사람의 그 막말 대결? 뭐 그런 거요. 관심은 많이 받겠네요. 예, 근데 네, 어쨌든 그런 광경이 되풀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홍준표 대표가 일격을 또 가하겠죠. 근데 일격을 가하기가 어려워요, 최고위원은. 당원에 의해서 선출된 거기 때문에. 유해 씨가 좀 뜨기 시작할 때, 전당대회 때 좀 튀는 행동으로 뛰기 시작할 때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하는 방송도 한번 들어봤어. 그러니까 대선 때 뭐 적반하장이나 뭐 이런 방송들을 했더만요. 네. 그래서 몇 편을 살짝 본 적이 있는데, 나름대로 홍준표를 위해서 열심히 뛴 것도 많고요. 유해 입장에서는. 이런 걸 진짜 팽당한다 그러잖아요. 토사구팽. 네. 또 정치인들 전반적으로 여야를 떠나가지고 유해 같은 스타일을 보고 있으면 좀 한심하다는 느낌도 들잖아요. 평상시 때 보면. 감이 좀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뭔가 공명심이랄까 이런 건 엄청 많아서 튀는 발언 많이 하는데 전체적인 사고의 구조라든지 정치인으로서도 품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오직 튀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언사에 있어가지고 가끔씩 이제 이렇게 픽사리가 나는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여성 정치인들은 왜 정치를 하냐가 분명하지 않으면 몇 가지 이렇게 함정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함정의 한 유형을 유여의 최고위원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가 별 생각이 없는데 뭐 국회의원이 돼야 되면 그게 뭐 철저하게 갑자기 반공의 투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시대착오적인 거죠. 예, 아니면 뭐 그냥 계속 그 유력자의 꽃으로 예, 위치 지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뭐 어쨌든 여성이 정치하기 불리한 조건이고 정치계처럼 남성들의 기득권이 공고한 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성 정치인들은 왜 정치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유해 최고에게 안 맞는 너무 제가 우아한 논평을 한 거죠. 의원님이 새삼 대단해 보입니다. 저요? 네. 지역위원장 하시잖아요, 여성으로. 네. 많지 않은. 그리고 이제 되게 낙선하고 나서 비례대표 의원이나 현역 의원을 한 여성들이 저처럼 바닥을 그냥 샅샅이 훑는 경우는 드물다고들 말을 하죠. 그러니까요. 네. 맞아. 여섯 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아, 맛있다.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이야, 파파메이드 이거 참 좋네. 냉장고와 차 안에서 정말 냄새가 안 나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원리는 간단해요. 냄새를 냄새로 덮는 게 아니라 냄새를 미네랄 성분으로 아예 없애는 기술이에요. 파파메이드를 한 다음에 향기 좋은 방향제를 넣으면 상쾌해져요. 향수를 뿌리기 전에 세수부터 하는 원리죠. 오, 이거 대박인데? 이 사장님 돈 좀 벌어야겠다. 네이버가 주관하는 창업성장 프로그램에서 획기적인 기술력으로 상도 받았고 특허도 냈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papaMade.kr 또는 파파메이드를 검색하세요. 근데 여기서 지금 숨어 있어서 크게 거론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유해가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아.
근데 여기서 등장해야 될 인물 김무성입니다. 아, 그렇죠. 네. 이게 지금요 결정적으로 김무성 의원 지역구 지역 당협위원장은 안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친박이다, 친이다, 뭐 막 그 큰 라인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성태가 집권하는 과정을 보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되는 집권 과정을 보면 홍준표와 김무성이 손잡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내대표가 됐으면 되게 이제 전리품을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 전리품이 당협위원장 자리잖아요. 그러면 복당한 바른정당 갔다가 철새 귀환한 그 바른정당 갔다 온 사람들에게 복당파에게 자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 자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당직을 주거나 당협위원장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게 진짜 어떤 순간이지만 홍준표와 김무성의 일대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어부지리 하려고 짱 보고 이게 정치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김무성은 지금 참으로 착잡한 그리고 철새 귀환의 쓴맛을 지금 온전히 맛보고 왜 당권을 놓치면 안 되는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또 바른정당 같은 복당파인 김성태 의원에 대한 배신감 지금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다른 거 한번 던져볼게요. 네. 색다른 시각으로 던져드릴 테니까 받아주십시오. 네, 네. 일단 홍준표 입장에서는 물론 당대표가 자기 친홍 당화시키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자체가 친박도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우선일 거라고 보거든요. 네. 자기한테 감정이 좀 나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친홍으로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면 네. 어차피 누군가가 뭔가를 얻으면 누군가는 잃는 구조인 거잖아요. 당협위원장 네, 같은 네, 경우는. 네. 그래서 김무성도 아직 당협위원장 자리 안 줬어라는 그 나름대로 이렇게 남겨둔 어떤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 홍준표 대표가 막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 머리를 회전하면서. 우리 같은 이제 그 속물들은 짱구 굴린다고 합니다. 표현을.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과정은 헤게모니 투쟁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구리 남양주를 보면요. 박창식 잘렸어요. 구리 당협위원장이었거든요.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알뜰하게 챙긴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프로덕션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분이 PD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많이 알고 그런저런 인맥으로 박근혜 대통령 총애를 받아서 우리 지역으로 온 현역 자유당 의원이 박창식을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챙기니까 그 당협위원장도 박창식한테 뺏겼던 거거든요. 근데 참 세월이 바뀐 거죠, 지금. 그다음에 나머지 친박,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서청원 계열이다, 또 홍문종 계열이다라고 알려졌던 그 남양주의 갑을 지역위원장이 다 잘렸어요. 그리고 친박 핵심인 지금 주모 의원, 친박 핵심 중에 핵심이죠. 왜냐하면 박근혜 청와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시절에 정무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핵심 중에 핵심인데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친박도 자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남기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디바이드 앤 롤. 그러니까 분열 정책이죠. 친박 분리 정책.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게 동원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항맥이 있나? 저 성향이 좀 그런가? 뭐 다 분석해서 그런 과정이고요. 김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무성 의원도 저는 좀 이따가 김무성 의원이 갑자기 서청원 만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무게감으로 보면 홍준표나 김무성이나 서로 섞이기는 좀 힘든 구조라고 봐요. 자기들 아우라가 나름대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무성 입장에서는 소가리가 엄청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또 홍준표 스타일로 보면 이게 김무성한테 기다려달라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고 뭔가 좀 갖고 노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어차피 목줄은 본인이 지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저 당대표니까. 그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어느 당도 당대표 흔들기가 힘들죠. 근데 안철수 대표는 스스로 흔들어서 스스로 뭐 어떻게 하겠다니까 아주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건. 선거 앞둔 이합 집산이 그게 이제 순기능, 역기능이 있는데 이게 위험 요인도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당을 흔들어서 내 살 길을 찾겠다. 그러니까 이게 선당 후사가 아니라 선사 후당 같은 느낌 뭐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하나 예측해 보는 게, 지금 이제 경기 동북부의 맹주, 친박 맹주가 홍문정 의원으로 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문정 의원과 홍준표 대표는 어떤 관계냐면 일시적 휴전 관계로 보여요. 그리고 네. 표도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관계고, 그러면 이제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친박에 대한 태도를 달리 하겠다고 생각하면 또 홍문정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만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되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는 나름대로는 굉장히 머리를 써서 김무성에게 사실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나한테 충성해. 너는 한 단계 낮은 급이야. 나한테 무릎 꿇어.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복당파들은 당협위원장 주고 일부는 안 주고 하는 방법으로 다 주면 생기는 반발도 무마하고 복당파라고 해서 다 받아주지 않아 하는 그런 인증도 좀 되고. 그렇죠. 머리 잘 쓴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들이 일할 때, 우리가 옛날에 통합도 하고 뭐를 할 때 보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를 하질 않아요. 그냥 원칙을 정해서 원칙에 맞으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칙에 안 맞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 우리 세력을 보면 참 저 진짜 수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비웃고 그러실 것 같은데 결국은 끝은 다른 것 같아요. 원칙을 지킨 세력은 결국은 국민적 동의가 오는데 원칙 없이 지금 그걸 일종의 뭐 그게 전략이라고 하지만 그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술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건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네. 홍준표가 정말 비열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요. 저쪽의 분위기 보도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짜로 김무성이 부글부글 한다는데 그렇다고 김무성이 또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퇴로가 막힌 상태. 또 나가면 그냥 바보 인정인 거고 당내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홍준표가 당대표다 보니까 홍준표 쪽으로 몰리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고 정말로 고립무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날 손을 내밀 것인지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 복당파의 수장 비슷하게 김무성 의원이 계속 얘기가 되면 김무성 의원 지역구 정도는 보장하는 게 과거에 자유한국당 네. 쪽의 셈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그 셈법을 과감하게 깬 거죠. 그게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는 그 또한 예측 불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홍 선생이 승부사이긴 승부사예요. 어떻게 바로 옆에 최고위원을 그렇게 잘라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쪽 진영의 문법, 자유한국당의 문법도 다 깼다니까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홍준표를 평생 처음으로 칭찬하게 됐다. 유해에 잘라낸 거. 일단은 지금은 쳐내놓고 보자. 사람도 아닌 사람들 옆에다 놓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홍 대표는 후한무치와 배은망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MBC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의원님 앞에서는 언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MBC 보도는 다음 주부터 정상화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최승호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SNS 등에 보면 네. 26일 저녁 8시에 MBC 뉴스데스크 지금 임시로 뉴스하고 있거든요. 네. MBC 뉴스데스크가 재개되는데 네. 앵커에는 이제 해직 기자 출신의 박성호 기자하고 손정은 아나운서가 맡기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둘이 쫓겨나기 전에 그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던 팀이네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5년, MBC의 치욕의 5년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네요. 아, 의미는 굉장하네요. 그 네, 느낌이요. 네, 그거예요. 야, 어쨌건 사실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최승호 사장을 어떤 스탠스로 볼 거냐. 최승호 사장은 그냥 PD고, 예, PD고 정파성이 별로 없는 인물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보면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저는 MBC가 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보도는 아니라도 조중동 같지 않은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직접 뭐 사장한테 얘기하겠어요? 뭐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KBS도 MBC도 조중동 쫓아가면서 너무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분통 터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섭섭한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저의 정파적인 바람인 거죠. 예, 그리고 저는 뭐 집권하고 나면 모든 정부가 방송이 그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건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공정성 이전에 네. 공정성 이전에 국가를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중심 잡아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네, 거죠. 그런데 기계적 중립에 빠져서 뭐 예를 들면 참여정부 말기에 진짜 좋은 프로젝트들 많았거든요. 러시아 가스관 이런 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 언론이 흔들어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언론이 흔들 때 언론 흔들지 마라. 이건 필요한 일이다라고 공영방송이 해주는 게 저는 국익에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섭섭함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또 하나 섭섭함은 뭐냐면 제가 같이 언론운동을 오래 하면서 보면 이명박근혜 정부 때 그들이 보여준 태도가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한테 할 때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너무나 고생을 하면서 기계적 중립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MBC 뉴스 안 봐요, 아직.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언론의 공정 보도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다 만족시키는 방송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만 보도해라. 이게 저는 제 생각이고요. 자, 알겠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최민희 방송은 다음 에피에서 이어집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아직도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만 팔로우하고 계시다고요? 친절한 청와대, 활짝 열려 소통하는 청와대, SNS 청와대 공식 계정으로 더 가깝게 만나세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한민국 청와대를 검색하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일정과 정책, 생생한 현장 사진들과 청와대 사람들의 뒷이야기까지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 청와대 홈페이지 즐겨찾기도 잊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 네버엔딩 스토리 1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김일희 씨가 자꾸 요즘 연말이라서 이벤트가 많아가지고요. 오늘도 김일희 씨 대신 멋진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도인가요? 김일희 씨는? 아, 출석률이 안 좋은데. MBC 공채 14기 개그맨 임준혁 씨를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개그맨 안녕하세요. 임준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유, 사뭇 분위기가 상당히 고즈넉하면서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꼈고, 저도 약간 좀 자세가 진중하게 이렇게 되네요, 시선 처리 자체가. 아, 우리 생긴 게 다 노잼이에요? 아, 그건 아닌데, 아니, 굉장히, 예, 재미가 꿀잼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아, 그래요? 예, 장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하고 계시는 활동으로는 앨범을 내셨다고. 아, 네네. 아, 제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난 8월 3일날 정확하게 음원이 나왔고, 네. 그리고 우차사 후배 개그맨은 이준영 씨랑 함께 미러볼이라는 듀오를 결성해서 타이틀곡은 불타는 로맨송, 디스코 장르의 트로트가 가미된 신나는 노래인데 그걸 데뷔해서 지금 열심히 시인으로서 가수로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룰은 어느 정도 김일희 씨한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진 않았지만 각자의 롤이 있고 각자의 그 분량이 있으니까 그 분량을 확실히 네가 떼워야 된다. 떼워야 된다. 책임져야 한다. 아, 그냥 죄송합니다. 너무 방송 용어를 쓰다 보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책임져야 한다. 네.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굉장히 저를 코치를 하면서 뭐 저의 오늘 토크의 주제라던가 오늘 제 방향성이라던가 이런 요소를 적시적소에 넣어라 이런 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가르쳤다 그러죠. 설명을 해줬는데 막상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출석률이 굉장히 저조한 거를 들었는데 지나 잘하지. 저한테 그 정도로 얘기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빙고. 저희 새날은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한 며칠 전에 이제 김일희 씨한테 이제 섭외를 들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잠시 한 회분만 제가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욕심이 이제 김일희 씨 밀어내고 뭐 헌정부하고 새정부 오듯이 저도 이제 또 새로운 사람 청취자분들이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들어보고 왔죠. 네. 네. 훌륭합니다. 아무래도 정치 시사 팟캐스트다 보니까 네.
애청자들이 들어보셨을 때 아, 임준혁이 이 사람이었구나라고 할 만한 네네. 것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거는 일단은 제가 우차싸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그 강성범 선배랑 그다음에 우리 김일희 씨랑 저랑 셋이서 이제 LT 뉴스라고 우차싸의 대표적인 시사 코너였죠. 그 시즌 1, 2, 3까지 있었어요. 그래갖고 시즌 1에서는 이제 김일희 씨랑 강성범 씨랑 둘이 진행을 하셨고 시즌 2에서는 김일희 씨가 잠시 또 이렇게 빠지고 제가 강성범 씨랑 둘이 이제 진행을 했었고 시즌 3에서는 이제 셋이 같이 있었어서 시즌 3 마지막으로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손석희 그 JTBC 보도 사장님을 흉내내는 손석희라고 목소리가 굵은데 그게 돼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12월 18일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좋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멋집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이게 아직 좀 놀랐어요 좀. 아, 그러신가요? TV로 보는 거하고 옆에서 보는 거 다르네요. 예, 상당히 감사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새날 19번째 얘기인가요? 네. 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대영 기자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시죠. 정말 재밌네요. 이런 것도 했었고 뭐 그다음에는 뭐 음악 코너를 했었는데 한국 대중가요계 이제 뭐 레전드라 불리는 뭐 90년대는 서태지, 80년대는 조용필, 70년대는 나훈아 이렇게 해서 3대 천왕이라는 코너를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80년대 모든 소녀들의 우상 오빠였던 조용필 씨 흉내내서 그대가 떠났으면 심장이 바운스 먹이를 찾아 산기슭으로 슬렁거리는 항해를 본 적 있는가? 이런 조용필 씨도 했었고 뭐 요즘에는 뭐 김건모 형님 우리 김건모 전국 콘서트를 같이 이제 게스트로 다니면서 재작년부터 이제 활동 공연을 계속 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이제 뭐 제가 뭐 모창이라던가 최근에는 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다 모든 공감과 소통과 싸우지 말고 뭐 이런 지금 VIP 분도 제가 이제 좀 따라하고 이리 씨 멀리 안 나갑니다. 이리 씨 멀어지는 기분. 제가 마음을 다 잡고 왔습니다 오늘. 꼭 필요한 문제네요. 이리 씨 당신은 후회하게 될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우리 저번 주에 네. 김일희 씨 못 나왔을 때 이동엽 씨가 나왔었거든요. 아, 네네. 그때도 이동엽 씨도 본인이 김일희 씨 안 나올 때마다 고정을 하고 싶다고. 제가 뭐 같은 개그맨 동료를 비하하는 뜻의 의도는 전혀 없지만 아무래도 이 팟캐스트 주제나 이제 목적 자체가 시사 쪽에 좀 이제 많이 집중이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이동엽 씨는 굉장히 말이 많고 저보다도 그래도 굉장히 좀 인지도가 많이 쌓여 있는 그래서 인기가 좀 있는 개그맨입니다. 하지만 시사 쪽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소스가 제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예,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럼요. 뭐 전 대통령부터 해서 현 대통령까지 뭐 시대를 아우르는. 그때마다 소환해 낼 수 있고. 예, 아니면은 제가 만약에 못 온다. 그러면 이리 씨가 갑자기 욕심을 내가지고 너 오지 마라. 나한테 연락이 두절될 수가 있어요, 저랑.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톡을 주시면 제가 톡으로 음성 보이스 파일로 녹음을 해가지고 짧게 그런 것도 되니까 네. 언제든지.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오셨으니까 오늘 프로를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가 순서를 정할 때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네. 타이서 순서를 정할게요. 가위바위보. 아싸. 가위바위보. 야수님 2등. 임준혁 씨 3등. 제가 3등인가요? 네네.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할게요. 저 세 번째로 할게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약초님께서는 피부가 굉장히 좋으시고 약간 10만이라고 해도 여기다 개량 한 번만 입혀놓으면은 그래도 믿을 정도로 피부랑 어딘가에서 좋은 맑은 공기, 맑은 물. 안동 저는 태화동 살았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지금 서부초등학교인가? 서부초등학교 바로 앞에 살아요, 지금. 제가 그 안동 MBC 근처 말해서. 아, 그러세요? 바로 저희 옆에 그 안동 성장님이신가? 그분 살았어요. 예. 아유, 잘 알죠, 뭐. 너무 건성으로 대답하시네요. 아니. 제가 안동 산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저도 꽤 예전에 제가. 아, 그러셨군요. 국민학생 시절에. 저는 서부초등학교 앞에 아파트 거기 있어요. 현재는. 너무 개인정보가 과다하게 노출된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순서인 야수님이 준비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션 제품 전문회사 쇼앤이지에서 이번에는 특허받은 기술로 야자 활성탄 숯을 이불 속 솜에 넣었습니다. 냄새 제거, 습기 제거, 공기 정화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모달은 현재 전체 원단들 중 최고급 원단입니다. 사틴은 면 100% 원단 중 60수 이상으로 이루어진 최고급 원단입니다. 마이크로화이바는 먼지 없는 원단으로 알려진 최고급 합성 원단입니다. 이제 건강을 덮으세요.
쇼앤 수소미블. 쇼앤이지는 정직하고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쇼앤이지를 검색하세요. 쇼앤이지.com. 전화하세요. 사소한 상담도 환영합니다. 02-2038-2190. 여보,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콩나물국 끓이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내가 지금 성과평가에 진급에 야근에 술 안 먹게 생겼어? 나가! 그래서 비아 바이오텍이 개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너피스 릴렉스 프로젝트를 하십시오. 간에 피로 물질이 생기는 이유와 그런 물질을 어떻게 하면 잘 배출할 수 있을까 연구하던 끝에 간 재생활동 시간이 숙면 시 최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숙취 해소와 숙면 그리고 릴렉스 일석삼조 이너피스 잠을 잔다는 뜻의 ZZZ 릴렉스.com. 와, 좋은데? 꿈 중에서도 개꿈이 주제잖아요, 오늘. 예. 네네네. 이 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책을 좀 찾아봤어요. 제가 예전에 재미있게 봤던, 그러니까 그 일종의 꿈 해석, 뭐 정신 분석, 뭐 이런 그 심리 상담 이런 책들을 몇 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과연 이게 방송에 적합할까?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왜 꿈을 꾸는가? 꿈이라는 현상 자체가 이제 해부학적으로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는가? 그게 이제 우리 정신 건강이랑 어떻게 연결되나 이런 내용들인데 벌써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프로이트 책은 그래도 뭐 그런 대로. 저는 이제 프로이트는 굉장히 이제 거의 사기꾼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그거 말고, 그러니까 그 개꿈 중에서도 진짜 행동으로 옮기는 개꿈, 실패했던 기록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실패했던 기록들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우리가 그 꾸는 꿈 중에서 실제로 눈 뜨고 꾸는 꿈. 이 대부분 개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뭔가를 하고 싶다, 이루고 싶다, 어떤 사업 아이디어가 생겼다 해서 시도를 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렇죠. 네. 의미상 이루어지면 꿈이지만 안 되면 개꿈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개꿈 몇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본인의 경험. 그럼 어떻게 보면 소망 뭐 이런 걸로도 바꿀 수 있겠네요, 말을.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이어다 붙인 건데, 제가 비전문가로서 뭐 정신 분석이나 심리학이나 꿈의 해석 그리고 상징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좀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이야기, 내 이야기.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정확한 분석을 하셨네요. 네, 그렇죠. 제가 처음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다들 아실 겁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네네.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 기요사키. 지금 결과적으로 사기꾼으로 밝혀졌지만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1권을 딱 덮었을 때 결심을 했죠. 자퇴해야 된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사업을 하려면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없었어요. 일단 사업을 하려면 학교부터 때려쳐야 된다. 막연하게. 이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뭐든 하면 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이야기했던 그 사업 뭐든지 하면 돼. 이런 생각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말처럼 이제 바로 자퇴를 하지는 못했는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라, 부자가 되리라 그 책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습니다. 뭐 거인의 7가지 습관 그런 유의 책이었는데 시크릿 이런 거요? 시크릿의 어떤 아버지뻘 되는 이제 그런 컨셉의 책이죠. 그런 책들을 계속 성장하면서 그래 결국에는 학교부터 때려치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를 때려치우고 결국 그러면 얼마 만에 그 생각을 하신 지 얼마 만에? 제대하고 나서 한 1년 안 됐습니다. 복학하자마자 몇 개월 있다가 그 해 1학기 지나고 바로 자퇴를 했으니까. 학교 다니기 싫었네, 그냥. 어머님한테 등짝 스매싱 당하지 않으셨나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이제 내 인생이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아니었어. 엄마 돈으로 다니는 학교였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그래도 이제 그때는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개꿈이잖아요. 개가 꾸는 꿈. 그런데 그때 처음 벌였던 사업이 그 당시에 한 99년도 말 2000년대 초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처음 보급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는
영상 포맷에 대한 새로운 규격이 만들어지고 있던 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뭐 유튜브나 스트리밍으로 예, 예. 네이버 TV로 해서 동영상을 마음대로 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당시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회선 자체의 용량도 안 받쳐주고, 그리고 실제로 서버의 능력도 퍼포먼스도 떨어지고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영상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화두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IT 기술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취미처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네. 우연치 않게 동영상을 컨트롤하는 기술을 익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같이 이제 공부하던 친구랑 CCTV를 어떻게 활용해보자라는 이것만 가지고 일단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CCTV 가지고 딱히 할 게 없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왜냐면은 전국에 CCTV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네. 뭐 경찰서 정도 돼야지 CCTV가 달려있지. 고속도로라든가. 99년도, 2000년도 이때였기 때문에 CCTV라는 말 자체가 생소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 CCTV가 이제 그 카메라 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보급이 막 네네. 한참 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막 그 시장에 뛰어들고 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MP4라고 하는 그 동영상 포맷을 인터넷용으로 실시간으로 전환시키는 그 프로그램 서버를 개발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뭔가 이걸로 장사를 해먹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할지는 몰랐어. 저는 이제 일단 학교부터 때려치우고 그 친구는 일단 학교를 때려치운 상태였죠. 뭐, 미리 책을 먼저 봤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왜 때려치웠는지 몰랐는데 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어. 이미 자유로운 영혼 둘이 만났기 때문에 뭐든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다. 일단 해보자. 예, 그래서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사무실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 사무실에 매일 출근을 했죠. 네. 그래서 네. 출근해서 하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뭐 하지? 이거였죠. 이렇게 하다가 월세 낼 때가 도래하면 네. 이제 막 영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게 그 컴퓨터를 조립하는 거였기 때문에 네. 부동산 사무실 돌아다니면서 네. 명함 나눠주면 이제 컴퓨터 한 대 팔면은 10만 원 벌고 2대 팔면은 또 10만 원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월세 내고 계속 출근하면서 뭐 하지? 이러다가 생각해낸 게 CCTV를 공짜로 풀자는 거였어요. 아이템 자체가.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다가 CCTV를 공짜로 푸는 대신에 네.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 있죠. 네. 그거를 우리가 공급하는. 그러면은 그 인터넷 회선 대리점 같은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커미션이라고 하는 그 영업 수수료가 굉장히 크거든요. 보통 3년 그 약정 딱 하면 그 당시 돈으로 하던 일시불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오고 매달 또 뭐 몇만 원씩 이렇게 5천 원씩 7천 원씩 이렇게 이제 집집마다 수수료가 떨어졌거든요. 우와. 대박이네.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 하나를 예를 들어서 뭐 100세대짜리 아파트 네. 하나 딱 바꾸면 일시불로 이제 1, 2천만 원 들어오고 매달 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CCTV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던 때였기 때문에 네. CCTV 설비 전체를 공짜로 해준다는 거였어요. 조건이. 그리고 아파트 관리위원회나 관리사무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관리사무실에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데 그 홈페이지에서 각 그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네네네. 세팅을 같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홈페이지하고 CCTV를 세트로 무료로 다 넣어주고 대신에 인터넷 회선만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그 공사를 다 무료로 해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사업을 할 때가 20대 초반, 23, 4 이때였거든요. 소위 말하는 젊은 네. 벤처 기업가. 그러니까 이 영업이 다 먹혔습니다. 이 제가 이제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외모래요. 저는 잘 모르는데 어렸을 때부터 시장 아줌마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약간 이대근 시상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네. 그럼 맞네요. 하여튼 뭐 좋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고 하여튼 뭐 좀 싼 티가 났나? 뭐 아닙니다. 그 어쨌거나 아줌마들하고 이야기가 잘 돼서 네네. 분효회에서 배척을 당한 적이 없어요. 보통 이제 영업을 목적으로 분효회나 어떤 관리사무실에 접근을 하면 대부분 다 일단 배척을 하잖아요. 근데 20대 초반에 이제 젊은 애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네. 저희가 가는 곳마다 뭔가 좀 뭐랄까 우쭈쭈 그래 뭐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뭐 자기들 나름의 상상을 했나 봐요. 뭐 얼마나 집이 힘들면 학교도 안 다니고 저런 애들이 이런 뭐 영업을 하러 다니나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역시 분녀회를 공략해야 돼. 네. 그래서 일단 분녀회에서 오케이 사인만 떨어지면 일단 무조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제 기억에 한 3, 400세대 이하의 아파트는
그냥 한 일주일 정도 작업하면 그 다음 달에는 다 교체 작업 공사를 들어갔었어요. 대박이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한 곳에 영업이 성공하니까 이게 카메라를 대주는 곳 있죠. 네네. 그리고 공사를 해주는 그 네네. 업체에서도 이제 한 곳만 성공하니까 이제 조건을 안다는 거예요. 예, 대금은 나중에 그러니까 그 인터넷 회사에서 받고 나서 줘도 된다. 후불로 해도 되니까 일단 영업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뚜벅이 신세로 이제 버스 타고 이제 그 PC 배달하고 이러던 애들이 바로 중고차로 이제 차 한 대 뽑아가지고 기동성 부산에서만 영업하다가 이제 막 마산, 창원, 울산 이렇게 가면 거기는 분여회 차원에서 CCTV란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홈페이지 딱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그냥 끝나는 거죠. 신세계. 예, 와, 그걸로 이건 또 끝나는 뭔가. 거예요. 거기에서 그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예전이에요. 예전에는 아파트 좀 잘 사는 아파트에서는 케이블 TV 채널 중에 CCTV를 볼 수 있는 채널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예. 근데 그걸 이제 홈페이지로 딱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면은 CCTV라는 말 자체가 폐쇄 회로 텔레비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밖으로 송출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서버 처음에 말씀드렸던 동영상 포맷 변경 기술로 인터넷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걸로 바꿔서 이렇게 하니까 그게 먹힌 거죠. 그래서 이제 대단하신 분이었네. 그게 먹히니까 이제 그걸로 장사를 잘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KT에 뺏겼어요. 그 영업 방식 자체를. 거대 기업이 또. 예, 그때 KT가 창원에 9,000세대 정도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 신축 공사를 들어가면서 우리하고 계약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KT에서 어떻게 연락이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잘 하고 있던 거 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테니까 팔아라. 우리한테 영업권을 넘기고 영업은 계속 해라. 우리가 뒤에서 다 봐줄게. 이렇게 그 제안이 들어온 거죠. 그때 이제 지금 같았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 테지만 20대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조과하는 거죠. 바로. 내 건데 씨발 니 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같이 동업하던 친구랑 대판 싸웠습니다. 그 친구는 하자. 아니 좋은 조건에 그 꿀 같은 조건이잖아요. 우리가 영업을 안 하고 KT의 간판을 우리가 가지고 영업을 해주면 어차피 이익을 가져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기존에. 근데 간판만 KT로 바꾸는 거지 다를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자체가 이제 자존심 상했던 거지. 내가 KT에 제안을 한 게 아니라 KT한테서 먼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뺏기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지금 같았으면 내가 먼저 제안을 했든 제안을 먼저 들어왔든 어쨌든 콜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을 테지만 그때는 그런 진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용서할 수 없어. 이건 내 거야.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버티다가 KT한테 뺏기고 빠졌어요. 근데 그 CCTV를 활용하는 기술 자체가 버리긴 아깝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점포 있죠. 우리가 이제 뭐 호프집이든 커피숍이든 식당이든 그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CCTV를 다는 게 유행처럼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번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 당연히 새롭게 오픈하는 점포에는 CCTV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트렌드처럼. 어떤 세트처럼 들어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었거든요. 그러면은 저 CCTV 신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다. 뭐냐 하면 홈페이지에다가 그 신호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사람이 지금 그 커피숍 분위기를 직접 CCTV로 확인하고 예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 인테리어 예뻐요 뭐 이런 거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판매하는 화질이 좋은 특별한 CCTV 한 대를 별도로 놓으면 왜냐면은 감시용으로 때리는 그 각도하고 이쁘게 보이고 싶은 각도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방문한 사람이 CCTV 좌우 컨트롤할 수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면. 지금도 그 팝니다. 그러니까 애견용으로 집에 이제 있는 강아지들 추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 초기 버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거의 반값 이하로 줄 테니 그거를 매장에 설치하면 우리가 매장에 나오는 영상을 그 전국에 영업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게 얼뜻 들으면 괜찮잖아요? 그거는 저도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저희도 그 과수원 할 때 처마 밑에 저희가 CCTV가 있었거든요. 네. 그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요즘에. 가끔 이제 밤에 고라니 있으면 제가 일부러 막 개소리 내면 고라니 막 쳐다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야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희 블로그에 그걸 올리려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농사 짓고 있다. 그러니까 믿고 먹어달라. 이렇게 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예, 그 방식이군요. 어떤 인테리어가 이쁜 집,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싶은 집들 있잖아요. 네. 그런 집들은 카메라만 사면 딱히 더 추가적인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광고비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포털 사이트하고 개념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상단에 광고를 하고 싶으면 추가로 돈을 내는 거지. 그 지역 광고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 광고로서는 그때 검증이 안 됐지만 지역 광고로서는 괜찮아서 사업자들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역시도 이제 KT나 하나로 지금의 SK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서 복제하기 참 좋은 아이템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쪽으로 이게 다 전문용어로 빨렸다 그러죠. 등골이 꼽혔군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영업만 열심히 하면서 그 영업에 대한 어떤 얄팍한 깨달음 하나. 어떤 깨달음? 영업이 재밌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회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낫다고 생각하는 게 영업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부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사회에서 영업을 한다. 이 말 자체에 대한 일종의 감정적인 근본 없는 거부감 같은 게 있거든요. 영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낮게 들어가야 되고 영업하는 사람들은 뭔가 뭐 이렇게 계산 속이 있고 그리고 뭐 좀 나보다 좀 낮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먹고 살 게 없으면은 영업을 하는 거고 뭐 이런 좀 안 좋은 인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영업을 해야 한다는 그 어떤 생각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없거든요. 근데 필요하면 해요.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 20대 때 이제 거의 한 처음 시작부터 첫 번째 회사를 완전히 정리하기까지 한 3년, 4년 정도 오래 끌고 가셨네요. 회사를 하면서 이 영업이 이렇게 재밌는데 왜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또 영업이라는 거 그 안에서도 그 바운더리 안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야수님에게 또 맞는 그 타겟을 정한다면은 그 우리 주부님들이나 아주머님들을 향한 그 영업은 100% 거의 성공이다. 그 어머니 아버지 고민 상담.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 20대 청년이. 네. 제가 해주는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네네. 이야기만 들어주면 돼요. 그렇죠. 리액션. 그러니까 리액션. 그 개새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친 새끼네. 내 자식이네 그거. 딱 이렇게 하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돌아서면 까먹죠. 무슨 말 했는지. 다음번에 만나면 그 이야기를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수첩위에다가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영업 신들의. 근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수첩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보기 싫어요. 안 좋은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까먹는 게 좋겠다. 저번에 뭐라고 하셨죠? 뭐 이런 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렇게 이게 이야기 많이 했는데 재밌는데요. 이게 개꿈이라는 게 이루어지면 꿈이고 안 이루어지면 개꿈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시도하고 실패한 경험이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제 인생을 만들어 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개꿈 자체가.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충동적이긴 해요. 가장 최근에 이렇게 했던 삽질을 아주 짧게 정리를 하면 드론 레이싱이라는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어요. 딱 한 1분 30초 정도 되는 아주 짧은 동영상이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벌떡 일어났죠. 이거다. 또 왔다. 20대 그 기운이 왔다. 바로 이제 회사 때려치우고 친한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 내일 봅시다. 딱 보자마자 드론 영상 보여주면서 협회를 만듭시다. 세계 드론 레이싱 협회 한국 지부. 당시만 해도 세계 드론 레이싱 협회라는 것 자체가 없었거든요. 정말요? 예. 그럼 몇 년 전인데?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3년 정도 됐어요. 예. 그 당시에 드론 매니아들이 실험적으로 하던 게임이었지, 그 정식으로 스포츠화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는 순간 세계 드론 레이싱 스포츠 협회를 딱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세계 드론 협회를 갖다가 내가 직접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한국에 아도 찍어놓고 이름만 달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강사 양성하고 게임장 개발해서 게임 코스 개발해서 드론 운영 교육하고 그러면
이 4차 산업 맥락하고 딱 맞다. 이거 분명히 먹힌다. 그래가지고 형이 들어보니까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왔어요. 된다 했는데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였기 때문에 규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첫 번째 게임을 하려고 자리를 찾아보고 뭐 세팅을 하다 보니까 돈이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그때. 그래서 처음에 제가 도메인도 사놓고 홈페이지 이렇게 초반 세팅도 해놓고 회원 모집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회원들한테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쪽낸 적이 있어요. 진짜? 그때 건모 형님 김건모 씨를 좀 그때 이렇게- 알았으면. 네. 건모 형이 제가 3년 전부터 했으니까 같이 공연을 그때부터 드론을 조그만 거 큰 거 상관없이 계속 날리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막 이제 엄청 그때 진짜 그때 드론 레이싱 동영상을 보는 순간 저거는 아쉽네, 이거는. 그러니까 비주얼, 사운드, 스릴 다 먹히는 이게 그 카레이싱만큼의 소음이 나잖아요. 지나갈 때. 근데 뭐 아주머니들 상대로는 거의 뭐 100점 100승의 영업률이었으면은 성공할 수도 있었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주머니가 아니었구나. 최순실하고 친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진짜 얼마 전에 드론 레이싱 그 경기하는 거 텔레비전에서 해주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진짜 괜찮겠다 싶었는데 야수님이 먼저 한번 손을 대려고 하셨었던 거군요. 아깝다. 하지만 이제 작전 미숙으로 해서. 그때 그냥 마음만 너무 앞서는 바람에 개꿈으로 끝난 거죠. 아깝네요. 정리가 좀 그러네요. 요약하자면은 이제 대학교 때 책을 보고 학교를 때려치우고 아줌마들을 따라다니면서 영업을 해가지고 괜찮다가 이제 접고 결국 개꿈의 주제랑 딱 맞는. 예, 그러니까 개꿈의 케이스가 몇 개 더 있는데 그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외편으로.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